한 친구가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조금 많은 친구였는데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서 매일 싸우시니까 힘들어하던 친구가 어느 날 자기 같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책을 읽고 완전히 몰입을 해서 그날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내더라고요. 되게 창의적이고 똘똘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산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붕떠 보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게 너무 걱정이셔가지고 아이를 심리치료 센터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게 너무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네, 맞아요. 글을 잘 읽는 친구랑 못 읽는 친구들의 특징이 조금 있는데 그쵸. 글을 못 읽는 친구들은 내가 10세 이전에 꼭 놓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개짜증나, 헐, 대박 이런 단어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쵸. 어른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게 사실은 자기 감정이나 생각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봤어요. 근데 대박 이렇게 그 단어로 끝내버리면 내가 나 자신을 잘 관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에게 어떤 하나의 일에 대해서 공부에 관한 일이든 일상에서 일이든 스스로 아이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실수할 기회를 잘 안 주시더라고요. 다 해주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의 길을 만들어 놓고 이것만 가.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25년차 독서교육 전문가이신 오연선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들과 매일 읽고 쓰고 말하는 일을 하는 25년차 독서교육 전문가 오연선입니다. 바로 단도직입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독서 논술 교육을 통해서 문제 상황이 있던 아이가 극적으로 변화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독서 논술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그 독서가 사실은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하고 책을 매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수업이에요.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책이 이야기 문학 도서거든요. 문학을 읽으면 아이들이 좀 정서적으로 변화하는 걸 제가 느끼는데 대표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를 제가 좀 봤어요. 한 친구가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조금 많은 친구였는데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서 매일 싸우시니까 힘들어하던 친구가 어느 날 그와 비슷한 자기 같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책을 읽고 완전히 몰입을 해서 그날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보통 나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 몰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풀어놓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부모님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싸우실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되게 창의적이고 똘똘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저희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산만해 보이기도 하고 붕떠 보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게 너무 걱정이셔가지고 아이를 심리치료 센터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게 너무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운동하는 게 좋은데 왜 이런 데를 보내서 나를? 이라는 그 억울함이 좀 있었는데 그걸 아이가 글에 계속 썼어요. 근데 부모님이 매주 글을 보시면서 이제야 비로소 내가 우리 아이를 이야기됐고 아이는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서 시도를 했던 건데 어머님은 아이가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보내신 건데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아이 글을 계속 읽으시면서 대화를 좀 시도하셔서 관계가 좋아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첫 번째 사례 말씀해 주신 책 제목이 혹시 뭐였어요? 빨강 연필이라는 책이에요. 거기 주인공이 이제 아빠가 안 계시는 엄마가 싸워서 이제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 상황이 아이한테 이제 화가 났던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 집에 아빠가 있지만 없는 것 같다. 집에서 들어오시면 방에서 게임만 한다. 엄마와 사이가 너무 좋지 않다. 우리 아빠는 40대인데 왜 나랑 생각이 비슷할까?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해하게 됐다는 말이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혹시나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그 책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독서 논술 교육을 하실 때 문제 상황이 있는 아이들이 나아졌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교과랑도 좀 연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 성적하고 관련해서 급성장했던 사례가 또 혹시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주도적인 행위잖아요. 책을 주도적으로 읽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과제 주도성이 좀 생겨요. 책 한 권을 읽으려면 책을 고르는 거, 내가 이걸 어떻게 읽을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읽고 나서 무엇을 할지, 내가 이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을지, 읽다가 말지, 끝까지 읽을지 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겪는 친구들은 어떤 한 가지 행위를 되게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에도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끌어가거나 이거는 부모님들이 안 좋아하시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공부를 할지 말지도 주도적으로 결정을 해요. 근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이제 많은 아이들 만나보면서 느낀 건데 생각이 되게 명확하고 이런 주도성이 있는 친구들은 무엇을 해도 잘하더라고요. 그럼요. 맞아요. 네, 이게 가장 좋은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텍스트 장악력이 생겨서 교과를 다 이해를 쉽게 하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텍스트 장악력이 뭐냐면 글을 잘 읽는 친구랑 못 읽는 친구들의 특징이 조금 있는데 그쵸. 글을 못 읽는 친구들은 어려운 텍스트를 딱 만났을 때에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뭐지? 처음 보는 글이네? 에이 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묻거나 누가 읽어주길 바라거든요.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이 낯선 작품을 계속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모르는 글을 봐도 이 글이 좀 어렵네? 근데 내가 이 글을 좀 이해하고 싶어 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이걸 이해하려면 여기에서 어휘를 좀 찾아봐야 될까? 이게 뭐 우주에 대한 글인데 우주에 대해 배경 지식을 먼저 좀 찾아볼까? 문단을 좀 잘라볼까? 나누어서 읽어볼까? 소리내서 읽어볼까? 이걸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게 텍스트 장악력이에요. 이 텍스트 장악력이 있다는 자체가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 읽고 이해하고 쓰고 아웃풋하는 게 공부잖아요. 요거에 되게 수월한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생기고 있어요. 글 읽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스스로 효능감도 좀 갖춰가겠네요? 네, 그럼요. 부모님들이 제가 10세 이전에 꼭 놓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 효능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책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정서가 생긴 친구들이 한 10살, 11살 넘어가면은 글 자체를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이 문제집을 펼쳐도 글자. 맞아요. 예, 수학 문제집도 사실은 다 그럼요, 글자들이 많고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이 텍스트 거부감이 되게 심해요. 독서 수업하면서도 어려워서 자꾸만 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듣는 공부는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중등 이후 가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 보면 이런 글 장악력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한데 그동안 정말 많은 아이들 지도하셨잖아요. 네네. 그 아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독서 논술 수준을 가진 아이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꾸준하게 잘 읽어왔던 친구들, 주도적으로 읽어왔던 친구들은 5, 6학년쯤 되면 청소년 책에 진입을 해요. 초등학생이 읽는 책을 저희가 어린이 책이라고 하는데 어린이 책과 청소년 책이 결이 많이 다르거든요. 어린이 책 같은 경우는 절대 과제가 아이들에게 삶에 대한 긍정성, 희망을 줘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아름다운 마무리로 끝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청소년 문학이나 청소년 비문학부터는 성인 책과 결을 좀 같이 하는 면이 있어서 특히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 온갖 주제가 다 들어가요. 돈, 친구 관계, 부모의 이혼, 사랑, 싸움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게다가 그거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5, 6학년 친구들 중에 이렇게 청소년 책으로 진입하는 친구들이 갑자기 사고가 확 확장되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정서적인 충격을 받거든요. 그렇죠. 이 초등학교 책에 나왔던 왕따 이야기는 사이좋게 끝나는 걸로 끝났는데 청소년 책의 왕따 이야기는 현실이구나. 누가 현실이고 누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서 충격을 한번 받으면 아이들이 생각이 확 열려서 이 친구들이 생각 수준도 높고 생각 수준이 높다는 건 뭐냐면 일상에서 자기 삶을 자기가 잘 살아나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청소년 책을 읽는 초등학생을 보면은 이제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세계를 아이가 아는 게 좀 두렵거든요. 근데 아이가 책을 통해서 되게 뭔가 좀 놀라는 것 같으면 이걸 읽어도 되나라고 왜냐면 제목도 또 이렇게 뭐 죽는다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하고 남녀 연애 이야기 들어가면은 거기에 뭐 키스하는 장면 이런 것도 나와요. 이런 거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다 그렇게 문학으로 배워야 안전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성장 주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학도 그렇지만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되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제가 제 책에 이제 넣은 책들도 뭐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삶을 잘 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청소년 소설까지 접한 아이들은 이렇게 지적 수준도 높고 어휘력도 좀 뛰어날 것 같은데 맞아요. 얘네들이 쓰는 말, 어휘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좀 생각이 깊고 사고력이 있다,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스스로 순화해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요즘 청소년 플러스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쓰는 뭐 개짜증나, 헐, 대박 이런 단어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어른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게 사실은 자기 감정이나 생각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봤어요. 근데 대박 이렇게 그 단어로 끝내버리면 내가 나 자신을 잘 관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정말 막 유려한 말을 쓴다기보다는 그런 말을 내가 쓰면서도 좀 주의를 한다거나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마음을 잘 표현할까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고르려고 나름대로 좀 애를 쓰는 면이 있어서 제가 잘 관찰해보면 친구들이 막 그런 뭐 비속어, 줄임말 이런 거 쓰고 놀 때 이렇게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추상어를 좀 비교적 자연스럽게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어, 추상어 이런 게 있는데 뭐 책상, 의자, 핸드폰 이런 거는 구체어고요. 추상적인 단어는 사실 뭐 사랑,
정의, 진리 이런 단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단어들이 사실 책에 좀 많이 나와요. 일상에서 저희가 쓰진 않지만 이런 단어들을 많이 받아들인 친구는 약간 이게 독서가 이제 지적 허용을 좀 도와주는 면도 그렇죠. 있는데 일부러 쓰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이런 거 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나랑 동생을 좀 차별하는 것 같다 싶으면 친구들이 아,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맨날 동생만 이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생각 수준이 높은 친구들은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을 이렇게 차별하셔도 되나요?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이 딱 할 말이 없죠. 네, 맞아요. 이게 받아들인 사람 자체가 이제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친구들한테도 야, 너 왜 때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요즘 친구들이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툭 치고 지나가면 저는 탁 치고 지나갈 거예요. 어제도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치면은 똑같이 때리는 건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왜 나를 치고 지나가는 거야? 이거는 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 나를 좀 존중해주면 좋겠어. 나한테 그런 말 쓰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잘합니다. 예, 이런 이제 추상어들이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관념이랑 연결되는 건데요. 이런 추상어를 생각하고 쓰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 교과가 특히 사회과학 이런 과목들이요. 사실은 그런 다 추상적 개념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현실에만 너무 안착해 있는 아이들이 교과를 어려워하고 그런 말을 꼭 해요. 내가 도대체 이걸 왜 배우나? 내가 이거를 대학 가려고 배우나? 살려고 배우나? 이게 사실은 저희가 교과는 좀 정제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가만히 그 기본을 생각해보면 인생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배우는 건데 그 연결성을 못 찾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만나고 사고가 깊어진 친구들은 이게 왜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조금 하기 싫어도 견디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영향받은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주셨기에 네, 아이들이 이렇게 변할까요? 제가 독서 이야기를 계속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나부터 안 읽어서 나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부모님이 독서를 하신다고 아이들이 하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조금 예전의 개념이고 그것보다는 저는 부모님의 역할은 같이 뭐 공부, 학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정서적으로 안정시켜 주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이런 부모님들은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해주세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요즘 아이들이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중심으로 생활을 끌어가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되기가 쉽지가 않아서 대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 대화를 하는 것조차 또는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요즘 많이 배우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론적인 거고 가장 밑바탕은 아이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런 그 다음 것들은 자연스럽게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방법론만 배우려고 하면 말실수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 괜히 자괴감만 드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공부처럼 하게 되시는데 저는 그게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 대상으로만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교육 대상이란 말은 사실 학원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네네. 저도 교육 대상 몇 학년 이렇게 써놓거든요. 근데 요즘 가정에서도 교육 대상으로만 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다 교육과 관련된 말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게 아이들로 하여금 되게 숨을 막히게 하는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활이 너무 숨 막히면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나는 이거를 해야 되는 존재라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과 대화하기 싫어해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대화를 아이들과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쓸데없는 대화라는 게 딱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가 농담 같은 것도 주고받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경험을 하시면서 아무 대화나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되게 여러 가지 발견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사실 아이들과 쓸데없는 말이지만 책을 배기로 하나의 결이 있는 말을 펼쳐주게 도와주는 일을 제가 하거든요. 정말 아이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 한 것들을 이제 부모님께 전달드리며 우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놀랍네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왜 나오는 거냐면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막 다양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네? 나는 이런 사람이네? 이걸 다 발견을 하게 되는 거라서 딱딱딱딱 이렇게 정해진 일과대로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행동을 좀 허용을 해주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아이들의 사고력이나 논술 능력 이런 것들을 망치는 부모들의 나쁜 행동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을 많이 만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인데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에게 어떤 하나의 일에 대해서 뭐 공부에 관한 일이든 일상에서 일이든 스스로 아이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실수할 기회를 잘 안 주시더라고요. 다 해주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의 길을 만들어 놓고 이것만 가. 예를 들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맞는 거야.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너보다 30년은 더 살았어. 아빠 말이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거봐 얘기했지?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특히 내가 판단해보고 실수해보고
그래야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자기가 더 개척을 해나갈 그렇죠. 수가 있는데 계속 정해진 대로 정도대로 하다 보면 그걸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 초등 때는 사실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순한 친구들일수록 하자는 대로 잘해요. 그래서 잘 안 보이다가 중학교 가면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마찰이 그렇죠. 우리가 왜 이러지? 맞아요. 이제 부모님은 내가 해줄 거 다 해줬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서로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겨서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넘어지는 걸 봐야 되고 실수하는 걸 봐야 되고 잘못하는 걸 뻔히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걸 좀 마음 여유롭게 보시고 특히 아이가 실수했을 때 이런 말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거봐. 엄마가 뭐라고 했어. 그럼 아이는 내가 엄마에게 내 생각과 자아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버려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지 못해요. 제가 교실에서 이제 요즘 많이 보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요즘 수동적인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한 개부터 열까지 다 물어봐요. 수업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가도 돼요? 물 먹어도 돼요? 이 자리에 앉아도 돼요?를 너무 많이 물어봐요. 제가 그런 거는 스스로 판단해서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것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맞아요. 내가 이게 맞나? 혼나지 않을까? 이게 정답일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수업 시간이 아니면 화장실은 자유롭게 가도 돼. 수업 시간에만 묻는 거야 라고 30번, 40번을 이야기해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부, 학습 이게 다 연결이 돼서 그런 친구들은 공부할 때도 몇 쪽 펼쳐요? 여기 풀어요? 몇 문제 풀어요? 그만해도 돼요? 말을 못하고요. 그냥 계속 수동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중학교 올라가면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못해요. 시킨 대로 할 수 없고 본인 말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학습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뭔가 좀 판단하고 실수할 기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좀 인격적으로 말살하는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고 예를 들면 너 누구 닮아서 그래. 이거 봐. 엄마 하지 말라 했지. 애들이 진짜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잘할 때는 나 닮았다 그러고 못할 때는 엄마 아빠 닮았다 그러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포함해서 다른 애들 학원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녀. 엄마가 하니까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나는 되게 무언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걸 계속 심어주는 생각과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면 너무 좋잖아요. 기회도 많이 열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크는 친구들은요. 공부를 못했을 경우에 자기 삶을 개척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기 못하더라도 잘 사는 방법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모님들의 행동들을 좀 조심하셔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력과 논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제가 정말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몰입 독서 경험을 좀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독서도 독서지만 몰입 독서는 그 책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책에 나온 여러 가지 문장, 단어, 나오는 인물들의 심리, 상황 이런 거를 완전히 동화돼서 읽는 건데 몰입 독서를 아이들이 읽는 책마다 다 하진 않고요. 그냥 가끔 한 번씩 그런 책을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 책을 만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와 이게 내가 2시간 동안 이 책만 읽었는데 이 경험이 너무 신비로워. 내가 이 시간 동안 엄마가 나 부르는 것도 못 들었고 그래서 이 경험을 또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일을 하면서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몰입을 할 텐데 몰입을 한번 하는 경험이 특히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그거지만 책은 다른 세계를 만나서 몰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몰입 독서를 경험한 친구들은 그 어떤 것에도 다 집중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하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과제가 해야 되는 일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부모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하느냐가 이런 몰입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바로 또 해야 된다고 자기가 판단만 하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모님들이 그럼 어떤 책을 읽어 몰입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이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부모님의 과제가 뭐냐면 독서 교육에서는 아이가 몰입해서 읽을 만한 책을 끊임없이 찾아다가 같이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고 대충 읽는 거 대충 읽는 대로 넘어가도 되거든요. 이 책이 우리 아이를 끌어당기는구나 해서 그런 경험을 초등학교 때 한 2-3번만 해도요. 확 달라집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따끈따끈한 새 책이 나왔더라고요. 이 책인데요. 교과연계 초등 필독서 48권이 한 권에 들어있는 책과 신문 읽고 쓰는 초등 탄탄 논술. 이 책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좋은 책의 세계를 좀 알려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쓰게 된 책이에요. 일단은 48권의 여러 가지 주제별, 분야별 도서를 일단 실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좀 깊은 세계로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에 사실은 제가 욕심을 조금 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 책과 청소년 책 중간에 있는 책들도 좀 넣어서 이제 고학년 대상으로 한 책이에요. 그 책들에 대한 요약글 한 페이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책을 같이 읽다 보면은 이 책이 아동학대를 이야기하는 책인데 이 책은 약간 애둘러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은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읽고 끝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최근 이슈인 아동학대 사건 기사를 딱 가져오면은 갑자기 막 이야기가 쏟아져요. 책하고 기사를 연결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책은 사실 정제되어 있는 그 가치론적인 걸 주는 거고 기사는 이슈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연결해서 읽을 수 있게 제가 구성을 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끔 문항들이 좀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정말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책 읽기에 대한 두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항상 책을 절대 진리로 여겨서 책을 다 무조건 읽어야 된다. 특히 뭐 명작은 완역을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요약 텍스트 절대 읽으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올해 25년째 일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독서 논술도 전공을 했는데 이 절대 이론, 이런 어떤 진리 이런 것만 추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상위 1% 아이들밖에 못 따라와요. 제가 그 현장에서 그걸 많이 보면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요약 텍스트 필요할 때 읽어야 된다. 그거라도 읽는 게 어디냐 해서 이 책을 쓰면서 조금 독서력이 있는 고학년 친구들은 여기서 소개하는 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텍스트들을 읽으면 좋고요. 네. 그렇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책 안 읽는다고 본인이 표현하시는데 사실은 안 읽는 아이가 있고 못 읽는 아이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교육이 그런 친구들도 다 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실에는 사실 그런 친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책 안 읽어도 되고요. 그냥 요것만. 요약 텍스트만 읽고 연관된 기사만 읽어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그 텍스트가 96편이나 들어있고요. 네. 어제도 제가 블랙아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제 책을 화면을 띄워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집에서 읽어왔던 책을 더 재밌게 느끼더라고요. 관심이 가면 그때 찾아 읽게 해주세요. 그래도 충분한 좋은 책 읽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책을 읽어도 되네요. 그럼요. 네, 이 책만 읽어도 충분히 좋은 책입니다. 신학기를 저희가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의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이것만 신경 쓰면 좋겠다 하는 교육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데 저는 가족 독서, 슬로 리딩을 추천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고학년 대상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고학년들이 읽는, 특히 제가 이 책에 소개한 책들이 어른들이 다 읽어도 좋은 책들이에요. 저는 어린이 비문학 도서를 특히 성인 교양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같은 책을 가족이 다 똑같이 도서관에서 빌려오셔서 같이 들고 한 자리에서 읽으시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요. 책을 읽으면서 엄마 이게 뭐예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같은 책을 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집에서 하는 독서 토론 논술이고요. 제가 독서 교육하면서 부모님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왕이면 안 오는 게 더 좋다. 학원은. 특히 독서 논술 학원은 늦게 오는 게 좋다. 집에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집에서 그럼 뭘 해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거예요.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근데 집에서 막 거창을 토론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은 책 들고 하루에 20분만 같이 읽으면 대화가 정말 자연스럽게 되고 완독 안 해도 돼요. 편안하게 그냥 들고 대화 나눠보시면 일상에서 아이들이 사고력을 키워야 그리고 학원에 와서도 무언가 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매일 20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생님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니까요.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